총을 든 아시아인이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그들을 위험한 자경단이라 불렀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 소년이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루프탑 코리안이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총을 들었고 왜 진실은 감춰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몰랐던 루프탑 코리안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영길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4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했죠. 지금은 은퇴해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일상은 대부분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텃밭을 가꾸고 가끔 골프를 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 제이슨이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루프탑 코리안이 뭐야? 게임에도 나오는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죠. 제이슨은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총을 든 아시아인들이 옥상에 서 있는 게임 이미지였습니다. 게임에서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는 캐릭터로 나온대. 할아버지 세대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거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동네를 바라보다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무슨 오해? 제이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자가 왜곡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1992년 4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폭동이 있었어. 사람들이 우리 가게와 동네를 불태우고 약탈했지. 왜요? 제이슨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였지. 흑인 로드니 킹이란 사람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난 거야. 그런데 왜 할아버지 같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야.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계를 지켜야 했지. 손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공포와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불길에 휩싸이던 그날, 제가 옥상에 올라가 세탁소를 지키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2년 4월 29일 오후. 저는 세탁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로드니 킹 사건 평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평결에 따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죠. 저는 아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요. 밖에 나오지 말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 영길 씨, 당신도 빨리 집에 와요. 가게는 내일 봐도 돼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세탁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연 가게였죠. 우리 가족의 생계와 아이들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멀리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 경찰이 철수했대요. 우리 스스로 가게를 지켜야 해요. 뭐라고요? 경찰이 우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리아타운과 부자 동네 사이에 경찰 방어선을 쳤대요. 우리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는데 위기의 순간에 경찰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 상인들은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죠. 우리가 직접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다들 총이나 방어 도구를 준비하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여보, 가게는 포기해요.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이건 그냥 가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존엄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빌린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이웃 상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4월 30일 아침 해가 떠오르자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거리는 유리 파편과 불에 탄 잔해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탁소는 무사했지만 몇몇 이웃 가게들은 이미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탁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는 코리아타운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서 또다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상점 유리창을 깨고 있었습니다. 곧 김 씨와 다른 상인들도 각자의 가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라 기본적인 방어 전략은 알고 있었죠. 약탈자들이 6번가 쪽으로 오고 있어요. 다들 준비하세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우리 가게 근처까지 왔을 때 저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눈 적은 없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경고 사격만 하세요. 김 씨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약탈자들을 저지하는 것이었지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중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굉음이 퍼지자 약탈자들은 놀라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차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한국인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단호한 방어 의지가 약탈자들을 막아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한 몇몇 흑인 주민들이 우리 가게 앞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그들은 예상과 달리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약탈자들로부터 동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함께 지켜요. 이건 우리 모두의 동네니까. 한 흑인 남성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폭동 셋째 날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가게를 지키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식량과 물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옥상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세탁소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을 꺼내 들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 흑인 청년이 앞으로 나서더니 다른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건들지 마요. 저 아저씨는 우리한테 잘해줬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은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제임스의 아들 마커스였습니다. 제임스의 가족은 우리 세탁소 근처에 살았고 그의 아내는 자주 우리 가게를 이용했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는 종종 세탁비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죠.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다른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매일 음식을 갖다 주셨어. 우리가 세탁비를 못 낼 때도 그냥 해주셨고.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커스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가게를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인간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 마커스. 너희 부모님은 괜찮니? 네, 다행히 저희 집은 피해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세탁소 앞에서 이 가게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세탁소는 추가적인 위협 없이 그날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커스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가게를 지키려고 하나요? 목숨까지 걸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가족의 미래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기도 하지. 마커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동이 잦아든 지 일주일 후 저는 세탁소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게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불에 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상인들은 달랐습니다. 폭동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세탁기를 고치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그을린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포기하거나 떠나는 대신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전기 기술자였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선생, 우리 동네 전기시설 복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도구도 가져갈게요. 이웃 목재상을 운영하던 최 씨는 무상으로 목재를 제공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복구 작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와 물품을 지원했죠. 우리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참여였습니다. 대학생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말마다 와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미국 사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죠. 저희가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보험 신청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것도요. 우리의 빠른 복구 작업은 주변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인 주민들과 라틴계 주민들도 점차 복구 작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도 매일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즉시 다시 시작하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본 사람들이야.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 그래서 우린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정신이 대단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근면성은 미국 사회에서 종종 오해받기도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았고 과거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폭동 이후 미국 언론은 연일 루프탑 코리안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총을 든 한국인들의 이미지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장한 자경단이나 극단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복구를 시작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우리의 모습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죠. 어느 날 한 TV 기자가 저희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루프탑 코리안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폭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죠?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이미 편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죠. 경찰이 코리아타운을 버리고 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된 인터뷰에서는 제 말의 앞부분만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왜곡된 보도가 계속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웃가게 주인 김 씨는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해명해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말해봐야 안 듣거든요. 이런 체념의 말이 우리 사이에서 자주 오갔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대신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세탁소를 더 빨리 복구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었죠. 점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상인들이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섰는지, 그들이 지역사회 복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했고 교회와 협력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몇몇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신문에 편지를 보내고 대학 캠퍼스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단순히 총을 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언론은 우리를 왜곡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세운 사업체들이 다시 번창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폭동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탁소를 딸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제 삶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억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손자 제이슨에게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 후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그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려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사람을 쏘지는 않았어요? 제이슨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았어. 우리는 경고 사격만 했을 뿐이야.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을 무서운 사람들처럼 묘사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우리에게 그 가게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 우리의 모든 것이었지. 미국에서의 새 삶을 위해 가족과 고국을 떠나 시작한 꿈이었어.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옥상에서 내려온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야. 언론은 우리가 총을 든 모습만 보여줬지만 사실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복구를 시작했어. 우리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공동체였거든. 저는 그에게 폭동 이후 한국 커뮤니티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흑인 커뮤니티와 어떻게 화해와 이해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와 같은 이웃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도요. 생각해봐, 제이슨. 우리가 미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은 사실 흑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옥상에서 내려온 이유는 단순히 폭동이 끝나서가 아니었어. 우리는 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진정한 보호는 총이 아니라 이해와 연대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손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우리 가족의 이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분노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제이슨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사 선생님이 LA 폭동에 대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루프탑 코리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 친구들은 루프탑 코리안이 그냥 총든 아시아인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니까 모두 놀랐어요. 특히 폭동 이후 복구 과정과 커뮤니티 화합에 대한 부분에서요. 제이슨은 자신의 발표 후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가족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했고, 선생님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개인적 경험으로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을 학교 역사 아카이브에 기증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억을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다음 주말 제이슨은 친구 2명과 함께 와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를 가져와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듯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국가였어.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켰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야. 우리는 싸우기 위해 총을 든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들었고 다시 짓기 위해 내려왔어. 그게 한국인이야. 인터뷰 영상은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점차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마커스가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제 LA의 지역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우리 지역 공동체 행사에 와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이민자 그룹, 그리고 지역 역사협회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젊은 흑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 폭동 때 가게를 잃으셨어요. 그런데 한국인 이웃이 그를 도와주셨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누구였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처럼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동체의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더 이상 분노와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소수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 불타는 거리에서 우리는 단지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꿈,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해 들었고 다시 짓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